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양 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어제 그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줬어요.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충격으로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이쪽도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수혜주로 깜짝 등장한 조선주도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활기가 띈 네. 그거 잘 말씀해 주셨고 오늘 특히나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다 보니까 조금 더 기운을 차리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 오전장이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 시장,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상황 확인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검색을 하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싱크풀의 현황을 보면 자, 일단은 시장이 오늘 양자기술 관련된 테마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이 IOQ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면 IOQ의 상승 때문에 양자기술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찾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충격으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오늘은 관심도 많이 받고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오랜만에 다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오늘 다시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인프라 쪽에 관련된 종목들 좋고요. 방산 좋고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도 역시 함께 상승세를 동반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변동성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CXL, HBM 이렇게 동반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업종들도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심했던 변동성 일단은 종료를 하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까지 이런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모처럼 만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셀, 소재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는 미국의 리비안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리비안도 뚫었습니다. 8조 원대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46 시리즈, 이번에는 4680이 아니고 4695입니다. 4695 배터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67기가와트시를 5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이고요. 이러면서 이 공급 규모는 한 8조에서 9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공급하게 될 4695 배터리는 리비안의 새로운 전기차 SUV 모델에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리비안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 계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벤츠 이야기도 나왔고 포드 이야기도 나왔었죠. 르노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정통 전기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해서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동안 테슬라 쪽에 좀 집중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서
공급처를 늘려가고 있고요. 근데 공급처마다 다 다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델도 다변화하고 이러면서 공급처도 다변화하면서 태즘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 태즘의 극복의 선두주자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적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이 기술 우위를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제는 주가가 좀 상승 탄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에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어제 그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색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3.6% 강세 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렸잖아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거고, 요 며칠 외국인과 기간에 2거래 연속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호재성 이슈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통형 시장에 배터리 시장에 관련주를 좀 모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TCC 스틸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캔의 원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TCC 스틸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역시 4거래일 만에 반등, LG 에너지 솔루션과 주가 흐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5%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800원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 내에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도 있었는데요. LNF 오늘 강하죠. 9% 넘는 급등세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원 시스템즈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원통형 배터리 캔을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3% 강세로 출발하는데 4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힘이 있었고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6일부터 한 7일 주가가 눌렸는데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거 좀 느끼게 하는 오늘 금요일 오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대선 끝나고 나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양자 기술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 싱크풀을 통해서 봤을 때도 양자 기술의 이 원의 크기도 제일 컸고 진한 상승세의 색깔도 가장 짙은 모습이었는데 자, 양자 기술 이야기가 요즘 계속 간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이제 미래 기술,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를 연이어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자 기술이 또 주목받은 이유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주가가 34%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의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를 봤을 때 우리가 양자 관련된 테마의 움직임을 직감할 수 있는데 간밤에 아이온큐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냐? 실적도 잘 나왔고 새로운 수주 관련된 계약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자 네트워킹 회사 큐비텍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을 더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이온큐의 주가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아이온큐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3%나 늘면서 역시 1,240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 아르키 퀀텀, 디웨이버 퀀텀 이런 종목들이 다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양자 기술,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KCS가 22% 넘는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양자기술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왜 연관이 있나 싶겠지만 19년에 양자기술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거든요. 양자기술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9%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ICTK 같은 경우에도 3.8% 강세 힘으로 출발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옵티시스 역시 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양자기술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오늘 마감할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 종목은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앞으로 취임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베이비컷을 단행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그리고 트럼프 랠리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어제 말씀드렸죠. 통화를 하면서 조선주가 또 급작스럽게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선이 아니라 이 MRO 사업이라고 해서 미 해군의 함정을 수리보수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주 안에서도 MRO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한화오션의 주가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 52주 신고가를 한화오션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조선주뿐만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가상화폐, 전력설비, 원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어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들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작년부터 미국 MRO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했던 기업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특이하게 미군 내에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같은 경우도 약간 실추됐고 중국 경쟁이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조선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 최초로 해서 미국 MRO 사업을 따낸 흐름들이 있었고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미국 조선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수주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4% 강세 흐름으로 연관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진출에 대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이 그 방산 섹터에서 그래도 강한데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된 이슈 아시죠? 그런 흐름들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2% 추가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시스템은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잘 보시면서 오늘 3% 강세 힘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종목 SG가 있는데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대선 전부터 트럼프의 경쟁률, 이런 승률이 좀 더 높아진다 하면 함께 오르는 섹터였거든요. 기정사실화되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지 그런 다툼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희비가 엇갈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섹터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모처럼 만에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어떻게 종목별로 그럼 대응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원한 해답 그리고 해결책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 괜찮네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까지 뭐 외국인 수급은 강력하게 유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관의 매수력이 좀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코스피 200 선물에서 선물 매수와 그리고 콜옵션 우위 베팅력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증시에서 좀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수급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력은 좀 잘 유지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단 뭐 반도체 쪽과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세제 혜택과 이 보조금 지급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우려스러운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아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출렁출렁대는 좀 등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테마성 이슈를 통한 단기적인 매매가 훨씬 더 좀 도움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편 관세라던가 K칩스법 폐지와 같은 우려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의 유입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장 막판까지는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섹터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자 쪽인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제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솔리드라는 종목이 어제 상승력이 확 나왔다가 쭉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자 쪽 관련 기업들도 어제 좀 살짝 상승력이 나왔다가 주저앉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벌써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양자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지난 이제 트럼프 정부 1기 때 이 양자 컴퓨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약을 보더라도 2기 행정부에서도 이 가상화폐 포용 전략을 이용해서 이 양자 암호의 위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미래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만약에 들어설 경우 양자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면서 요 관련 기업들이 오늘 조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KCS 즉 양자 암호 칩을 개발한 이 KCS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좀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이어질 건지 이어지지 않을 건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 나아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요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조금 이제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좀 낮고 어떤 이런 이제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좀 큰 그런 이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KCS도 지금 보시면은 흑자 기준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이 순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가 177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벌써 1,000억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등락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인 저항력을 한 9,030원대 조금 이제 맞닥뜨렸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혹여라도 돌파하게 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도 이제 양자암호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또 이제 많이 눌린 측면이 있어서 바닥권에서 오늘 한 10%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조정력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뭐 내일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제 오늘 시가 정도 수준 1,150원 정도 자리까지 혹여 눌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1,300원 이상 상승이 나오는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니까요. 바닥 패턴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이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기업이 최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북미 쪽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고 이쪽에서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 사이고 또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한 크립토랩이라는 회사가 양자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관련 이슈로 현재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자암호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는 양자암호와 관련된 섹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도 그런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돼도 전력 인프라 확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력 기자재, 전력 기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부담스러운. 그렇죠.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스러운 네.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래도 오늘 좀 이슈력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몇 종목의 상승력이 나와서 그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초고압 변압기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 현재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해외 생산법인의 이게 높은 가동률이 현재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마진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지역 수주 단가도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변압기 쪽 전력 기자재 쪽 호황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크게 꺾이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리기보다는 이제 막 부각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서 이것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산일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이 전력기자재의 긍정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 좀 고평가로 상장이 된 모습인데 현재 보시면은 순자산 가치가 1,386억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시총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세 상승력은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혹여 이제 뭐 57,000원 정도 구간을 다시금 음봉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이제 더 눌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57,000원을 기점으로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5,000원 이상 한번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제일 일렉트릭. 지금 보면 이 회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자산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은 전력 기자재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본 총계가 한 1,297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2,182억대로 아무래도 이제 본연의 자산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고 또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년 지속적으로 좀 증가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테슬라와 또 관련 이슈가 또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파워월이라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현재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과 이 파워월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협력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튼의 AFCI PCB 어셈블리를 공급한 이력이 이 제일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좀 거쳐서 이 관련해서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오늘 조금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막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즘 차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눌리거나 급등이 나온다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이슈력과 그리고 현재의 이 재무제표와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어때요? 눌릴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이 전력기자재 업체를 찾고 있는 분들 또는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제일 일렉트릭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일렉트릭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고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슈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없죠, 그런 네. 이제 섹터이고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전화 통화를 오전에 했었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으로 이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 선박 수출,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조선 관련 섹터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치의 이제 추가 수주를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도 어떤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어떤 언급을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언급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지수가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이 대장 섹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 하나오션이겠죠.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조선소까지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군함들의 어떤 그런 정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거치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한 200조 원 정도 이제 군함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대신 해주고 긍정적인 수주도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특수선이나 이런 이제 군함 쪽의 제조 능력을 탁월하게 갖춘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HJ중공업입니다. 이미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그런가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이번 이슈를 통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오션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은 도직격으로 윗꼬리를 말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오늘 좀 윗꼬리 말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포지션으로 보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눌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제 조선 쪽에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조금 더 눌렸을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눌리게 된다면 한 32,600원 정도, 500원 정도, 그래서 32,000원 중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32,000원대가 바로 이제 이전 10월 달에 주가의 이제 고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양봉의 거의 이제 중간 가격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오려면 이전 주가 밑으로 주가가 웬만하면 눌리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32,000원 정도 부분까지 눌렸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바로 수익권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네. 지금 마찬가지로 전전일 이렇게 양봉 만들다가 오늘 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9만 7천 원짜리가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20만 원 밑으로 19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것도 기술적으로 빠르게 수익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뭐 HD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이대로 19만 7천 원을 잘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좀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 지금 두 양사가 도전을 한 상황인데 호주 언론에서 입찰에 좀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약주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공약주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공약주가 이제 KCT였습니다. 네. 이 디지털 화폐 쪽의 이슈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 중에 하나를 꼽아드렸는데 그때 이제 언급을 드린 이후 살짝 상승력이 나오다가 좀 밀렸어요. 차트상 살짝 보면. 근데도 이제 그때 이제 언급드린 가격 권역에 지금 비스무리하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밀렸는데 아직까지 이전 주가 밑으로 밀리지 않은 한마디로 시세가 살아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2,37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저번에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한 3,000원대, 그러니까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3,000원을 살짝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경우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또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간 점검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략주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네. 관심주 솔리드입니다. 아, 솔리드요. 네. 일단은 뭐 통신 장비 섹터에서 일단 가장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통신 장비 섹터가 이제 실적이 좋지 않고 업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살아나고 이쪽 섹터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지난 3주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가장 좋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오고 있는 솔리드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난번 이제 10월 31일 날과 그리고 11월 7일 날 이때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으면서 바닥에서 매수력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약간 매집력이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가가 강력하게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받는 선에서 버텨주면서 상승력을 이제 중기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러한 흐름은 지난 달에 이미 이 선행 스팬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좀 일정 부분 눌리더라도 4,65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얘는 이대로 우상향 기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00원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한 4,600원 정도 자리까지 평단만 잘 형성해 놓는다면 올 연말까지 좀 좋은 결과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솔리드였습니다. 어쨌든 양자암호 관련 모멘텀도 엮여 있지만 통신장비, 우주항공, 드론까지 해서 뭐 다양한 사업군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분석까지 자세히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 인덱스, 즉 미국 달러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국가들과의 환율을 각 나라와의 무역 비중에 따라 반영해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전 세계 주요 통화들에 대해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는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이 중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로화의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인덱스는 1973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기본값인 100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보다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기준점보다 강하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가 약해졌다는 뜻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유리해지지만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 세계 각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 유지를 위한 금리 변동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비즈니스나 해외 투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해외 투자가에게는 미국 자산이 더 비싸게 느껴지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미국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지표를 잘 이해하면 글로벌 경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네, 이제 다시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FOMC가 열렸죠. 네, 결과는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였고요.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무엇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파를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11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였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물가도 뭐 신경 썼는데 고용도 신경 쓰네 뭐 이런 느낌 조금 네. 더 강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 앞에 있었던 9월 FOMC도 역시나 지금보다 더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빅 50pp 인하라고 하는 그때도 그거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3분기 중에 우리 또 그 불과 우리 뭐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그래서 뭐 연내 뭐 주요 IB들이 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는 비컷 해줘야 된다.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한 125bp까지도 낮춰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10월 첫째 주에 미국 고용 좀 잘 나오고 났더니 그런 의견들이 좀 희석되다가 드디어 트럼프 트레이드 반영하면서 트럼프 신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유발될 경제 부양 효과나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금리에 대한 리스크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가 진짜 현실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10년 금리는 뭐 4% 중반까지 치솟고 그러면서 이번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9월 FOMC에서 올해 IB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준은 한 번에 비컷 해준 대신 그 다음 회의는 우리가 두 번 정도는 더 낮춰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총 토탈 100bp 정도 인하였죠. 그 약속한 경로 정도는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그 경로는 지켜주겠다. 그게 이제 9월 점도표에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맞습니다.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9월 점도표에서 뭐 6월 달에는 올해 한 번밖에 인하 못 해줄 거야. 그러다가 3분기에 이제 고용지표 망가지면서 연준은 100bp. 그러니까 토탈 9월 비컷과 11월, 12월 두 번의 회의에 25bp씩 낮춰주겠다. 오늘 그 첫 번째 약속은 지킨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게 될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정책이 또 반대급부로 교육 쪽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또 일부 뭐 다른 요인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우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는 네네. 트럼프 당선되면 금리 오르고 금리 인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뭐 우리 생각과는 또 달리 갈 수 있는 모두가 또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금융시장 속성이잖아요. 네, 반대로. 그리고 어저께 네네. 가장 또 FOMC에서 인상적이었던 예. 장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뭐가 넘어가면 있을까요? 예.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경기 여건이나 이런 거 뭐 경기나 물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예단하지 않겠다. 뭐 우리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점도표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 예.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한번 해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앙수 또 같은 느낌은 예, 들죠. 이번에도 네. 또 뭐 혹시나 하임 권고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자기는 2026년 5월까지 아직 2년이 넘게 남은 그 임기를 예, 예. 지키겠다. 예. 그렇게 2년을 갖게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을 많이 좀 통제해주는.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25bp나 예상된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좀 트럼프 리스크로 올랐던 금리들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FOMC 그거에 따른 기자회견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네. 역시나 좀 당당하게 난 자리를 지키겠다. 네. 그리고 이런 선거의 영향이 단기적인 것에 머물겠다. 이렇게 또 본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4.4%까지 급등했다가 네, 네. 지금 약간 이제 4.3%까지 내려온 10년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슈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편 관세 10%에 중국 60% 더 때리겠고 네. 최대 100%까지 뭐 얘기 네. 나오지만 이민자 퇴출시키겠고 이런 게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전히 고물가를 지속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네. 이 테두리 안에서는 갇혀 있지 않을까 싶은 강력한 생각이 들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네. 특히나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는 효과들도 있었고요. 뭐 장기적인 물가에 대응하려면 네. 그런 장기 금리가 확대되는 부담으로도 좀 작동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TCJA라고 하죠. 뭐 텍스컷 그러니까 감세 정책으로 확대 재정을 더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뭐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가기 전과 마음이 다르다. 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무리하게 지금 2년간 미국 경제가 무리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작년과 올해 미국 성장률이 꽤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노랜딩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지금 좀 시장이 고민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데 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 이번 대선 결과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캘리포니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인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가 4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가장 물가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았던 뉴욕과 뭐 캘리포니아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원하는 쪽에서도 이탈이 난 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편 관세 벌써부터 얘기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뭐냐면 우리의 우방 국가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냐.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FTA와 같은 환경들을 재적용하면서 관세도 꼭 마치 사업처럼 어느 정도 보편 감세 10%를 얘기하고 있지만 협조하는 관계에 따라 감세 부과율도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응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요, 벌써. 그리고 감세죠. 세금을 깎아주는. 대규모 재정 정책도 트럼프 1.0 1기 때 그때 이제 10년 동안 했던 법인세와 부자 감세 해준 게 내년 말까지 그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돈을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년 1월, 2월 달 가면 작년 6월에 합의 본 부채 한도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지금 모든 의회까지 다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그런데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공화당 하원은 정부가 돈을 덜 쓰는 쪽에 의견을 가져왔던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트럼프 당선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산업 중에 하나 또 뭘 지적하죠? 우리 레거시 산업 중에 자동차도 있고 금융도 있고 하지만 제일 트럼프가 좋아하는 산업이
원유, 뭐 정유이 관련된 네. 전통 에너지 쪽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전기차 쪽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이쪽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재임 1기 때도 평균 물가 수준이 2% 넘었던 것 같으세요? 안 넘지 않았어요. 평균을 지켰죠. 예. 1%에서 1% 후반대 수준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전력 비축률 확대하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하면 공급 쪽의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인 공약들에 의해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앞에 민주당이 이번에 그 정권을 다 뺏기게 된 그 권력을 뺏기게 된 그 핵심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따지면 저는 상당 부분 합리적인 판단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논란도 많잖아요. 트럼프가 자기 공약대로 다 실천하면 10년 내 미국의 정부 부채가 현재 GDP의 100%에서 150%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미국의 재정 여력은 거기까지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트럼프가 지금 내세운 공약들을 상당 부분 좀 조율을 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네. 이제 취임까지 100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의 조율과 밀당이 저는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계속 높아지지 않겠냐. 그랬으면 어제 미국 10년 금리가 그렇게 또 FOMC에서 좀 긴장을 완화시켜줬지만 10bp 이상 하락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미국 경제가 뭐 소프트 랜딩 얘기도 있었지만 노 랜딩 계속 지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빚 부담도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뭐 주식에서 투자도 제대로 못 할 거고 잔뜩 그 움츠려드니까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싹쓸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를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데에서 네네. 네, 물가가 엄청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화당 역시 재정 적자 확대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니까 지금 그걸 미국,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1년에 내는 이자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그 네. 늘어난 정부 미국은 부담. 사실 재정 적자 그게 제일 심각하잖아요. 나라 빚.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략 GDP의 10%도 안 썼어요. 한 예. 8, 9% 썼는데 작년에 한때 자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썼을 때 GDP의 8% 적자를 썼고 올해도 지금 3분기에 우리 왜 지금 최근에 미국 지표 잘 나오잖아요. 예. 제가 데이터를 그걸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맞으면서 왜 코스피 흔들리고 했던 미국 고용 지표 충격 들어오고 그러면서 침체 얘기 돌았을 때 8월 달에 미국 재정 적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전월인 7월 달까지 GDP의 5.5%까지 작년에 너무 많이 썼던 그 적자를 이제 경기도 좀 안정화되고 했으니까 정부가 지갑을 좀 닫았었어요. 그러면 그 탄력들이 주는데 8월 달에 갑자기 불안해졌잖아요. 8월 달에 GDP 7.2%까지 다시 적자를 확 늘렸습니다. 한 달 만에. 예, 예. 내년에도 미국은 침체가 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이 탄력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의 이 카드를 써가면서 미국 경제를 계속 핸들링하는 그래서 빅 가버먼트의 역할 때문에 지난 2년간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잘 나가죠? 그 돈들이 다 엔캐리로 차입해서만 온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내 유동성 공급자로 정부의 역할이 컸는데 트럼프가 그걸 계속 보조적으로 가져가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트럼프 캠프에 있는 책사라고 하면 작년과 재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고물가 때문에 연준이 무리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나 주시장이 좀 약해질 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침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정부가 막 개입하면서 돈을 풀어줬거든요. 그때도 바이든도 감세 정책하고요. 지방소득세 깎아주고. 근데 이제는 물가가 잡혀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정책의 바통은 2년간 또 바이든 때부터 무리해온 재정을 지금 선거 때문에 무리하게 공약들을 던져놨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통화 정책에 넘겨줘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미국 쪽에 포커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가면 보통 이게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와 빅스 우리 주식시장의 공포지수죠. 공포지수, 네. 예, 그거를 딱 비교하면 장단기 금리차를 뒤집어 놔서 3년 정도 앞으로 당겨 놓으면 네. 빅스 비슷해요? 지수하고 상반기 지수가 한 0.9 가까이 나옵니다. 그 3년의 시차가 뭐냐? 통화 정책이 미국은 민감도를 미치는데 뭐 그렇게 긴축을 하면 3년 뒤에는 상당 부분 성장률에 가장 마이너스 효과가 크게 들어오고 그런 다수의 연구 분석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왜 3년의 시차가 걸릴까요? 보통 통화 정책 움직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년 내외 정도 보는데 미국 3년을 보는데 이유가 미국은 부채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대부분 우리는 변동으로 많이 받잖아요. 거기 고정. 미국은 70% 이상이 고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도 미국 국민들이 뭐 다른 물가에 대한 부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자 부담액은 아주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리에 차입해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안 맞았는데 그게 보통 롤오버, 만기가 돌아오면서 갈아타기. 내년과 내후년이 미국 정부 부채 만기 도래액도 올해보다 한 1.5배 가까이 급증하는 시기로 들어가고요. 코로나 때 늘렸던 빚 때문에. 그리고 또 크레딧, 일반 신용 부채들도 내년도에 올해 2배 가까운 만기가 돌아옵니다.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왜 이렇게 금리를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재정이 인위적으로 부양한 경기 부양 대비 지금 그런 쌓여있는 부채들은 이제 고금리 위험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년의 시차와 빅스의 연결. 그러니까 내년도에 뭐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는 아니지만 금리를 빨리빨리 낮춰줘서 그 리스크들을 좀 통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정 정책보다는 금리 쪽을 더 컨트롤해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럴까요? 통화 정책의 완화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시대상 그리고 어쨌든 뭐 트렌드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금리 인하는 지속돼야 된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잖아요. 네네. 어느 폭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미국은 그래서 어저께 파월 의장이 이제 일단은 약속한 길은 가겠다. 아까 얘기했던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2번, 내년에 매 분기 한 번꼴 100bp입니다. 예. 저도 연간 연방 때 이번 9월 FOMC 전부터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도 똑같이 받고 침체가 아니니까요. 하우스에서요? 네, 하우스에서요. 미국 예. 점도표랑 비슷한 시기. 어디 보니까 JP 예, 모건도 예. 딱 그 연준의 점도표 수준의 트럼프 당선을 보고 통화정책 의견을 올해 6월 FOMC 때는 올해 한 번 이하에 내년도에 4.5 이하도 가기 힘들다고 했다가 8월 달에 고용지표 망가졌을 때는 올해 125에 내년 상반기까지 3% 가야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10년물 부채 금리가 완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비들의 콜도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내년에 분기에 한 번 꼴. 그리고 미국의 중장기적인 이번에 인하기의 타겟으로 보는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중립금리. 3% 초반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10년 금리는 지금 내년까지 3%대 금리 진입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 10년 금리도 사실은 지금 4% 중후반대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에 걸맞는 미국 펀더멘탈이면 3% 중반대고요. 트럼프가 네. 야기할 경기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 좀 조율하고 나면 내년에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인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3.5를 가고 거기서 추가로 한두 스텝 정도 더 낮출 수 있는 룸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년 경기와 물가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경제에 대한 논의는 오늘 좀 이렇게 확답을 주셔서 좀 속이 시원하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분석도 많고 파장도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일단 뭐 IMF 같은 기관들이 네. 이번에 트럼프 리스크 공약들을 다 실천하면 네. 당장 내년 미국 성장률이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는 1% 후반대 정도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1% 거기서 마이너스 1%를 까야 된다. 그런 정도의 미국 경제 위험이 나오고 전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 0.8%. 근데 우리 같이 대외 교육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자국 중심주의지만 보편 관세나 이런 거를 현실화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다시 재점검이 들어가야 될 거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거기서 일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더라도 재정으로 커버하면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 주도하에 침체는 유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미국 성장이 2% 중반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한 것 대비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침체는 아닌데 네. 내년도에 원래 성장률 둔화. 원래 그 정도? 성장도 1%대 미국이 이제 진입할 거다 했는데 재정이 일부 서포팅을 한다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채 관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이 더 키를 잡고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보면 내년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 기대에 따르는 전통적인 레거시 주식이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초반에 그쪽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석유화학. 뭐 석유화학부터 원전? 이 예. 기존 자동차 전통 예. 자동차라든지 뭐 AI나 이런 건 트럼프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예,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게 내년도에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플러스보다는 그런 쪽에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허니문 기간이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 최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얘기가 갈 건가.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가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약간 좀 부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예.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그런 게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하면 작년에 네, 미국 10년 8월, 9월 달, 10월 달에
4.5를 넘어서 5% 근처 갔을 때 그 두 달 동안 S&P 500이 10% 조정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정책 의사결정할 때 트럼프는 주가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거라 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미국 정부 개입에 따라서 등락도 워낙 심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남은 시간 그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이게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1,400억 원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네. 얘기는 아니고 이제 네. 며칠 전에 그랬죠. 근데 1,400원 선 돌파할 때를 찾아보니까 이게 1990년 외환위기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만 이제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는 있어 보이거든요. 뭐 이제- 뉴 노멀 시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 내년 교역 마찰이 심각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세만큼의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물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같이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입 물가가 올라서 또 상당 부분 환율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 우린 지금 교역에 대한 충격도 받을 것이고 그럼 내수 경제에서 조금 더 안전판을 마련해야 돼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우리도 분기에 한 번꼴씩 해서 기준금리 한 2.5까지 우리도 10월에 출발했지만 그렇게 낮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외환시장 같이 놓고 보면 근데 어제도 보니까 미국 금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재 통화 정책이나 이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고 움직이면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키는 별로 없습니다. 예. 내년도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 경로가 유지가 되고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를 과도하게 요구할 정도 달러 강세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10년 4.5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정도의 적정 수준에서 고점 정도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뉴노멀 환율이 이제 또 많은 아래쪽에 저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항이 생길 것 같지만 미국 금리를 저희는 올해 말까지 4% 초반, 내년도까지 3%대 진입한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업사이드에 대한 리스크 쪽보다는 교역에서 얼마나 부담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미국이랑 우방이다 보니까 조율을 좀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 금액으로만 해도 600억, 700억 달러를 넘게 버는 그런 펀더멘탈을 생각한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 따라서 저희는 1,350원을 중심 라인으로 해서 또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 수준이 낮지는 않죠. 네. 낮지는 않지만 네. 변동성만 줄여간다면 내년도는 우리 지금 미국 경제 만약에 교육 충격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내년에 2% 성장이 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3분기까지 한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또 마이너스 효과까지 들어오면 우리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우리 균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재정 정책도 나서야 되는 환경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책들이 도와줘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환율 쪽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느끼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금리 인하 보조 맞춰가면서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대로 미국 금리가 올해 말 4% 향해 가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50원에서 1,380원 사이가 되게 중요한 선이 될 것 같고. 시장금리 기준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1,400원 이상은 트럼프가 진짜 약속한 관세 다 부과하고 예, 진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유발한 아까 마이너스 성장 그대로 다 두들겨 맞는 상황 가면 그 정도 솟구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만 드릴 텐데 네. 저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연간으로 한 2.2% 예상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조금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현실화됐잖아요. 네. 한국 경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우리는 굉장히 더 큰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요점만 얘기되면 요번에 미국 10년이 9월에 비컷했을 때 3.6에서 트럼프 당선되고 4.5까지 90bp 가까이 치솟는 동안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2.9%에서 3.2%까지 채 0.3%포인트 30bp가 안 올랐습니다. 밴드가 좋네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미국만큼 미국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기 탄력이 안 좋은 쪽이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우리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신고가 보는 미국 증시 대비 여전히 2,500, 2,600 그 선에서 박스피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국장은 좀 쉽지 않다 막 이런 생각에 더 미국 주식을 쳐다보시는데 그것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정책 중국도 참다가 이제 막 부양책 꺼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쪽 사정하고 좀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국면에 좀 한국의 어려움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또 적정한 조합을 찾으면 미국 정책만 우리가 너무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예. 미국은 좀 지갑을 닫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좀 열어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거기서부터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내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이 1% 중반까지 몰린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유동성 공급들이 뭔가 도모가 될 것이다. 네. 그때를 기회 삼아서 좀 지금 당장은
주식 투자하시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에 그런 때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고 이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던져준 11월 FOMC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마지막 올해 FOMC가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데 그때도 한번 나와주셔서 정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네, 윤여선 메리츠증권연구위원과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그룹이 중국 장가항 스테인리스강 제초소를 매각합니다. 이 중국 경기 둔화로 건설 자재 등에 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강인데 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철강 자립화 정책으로 이 저가 제품 공급 과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코는 레드 오션으로 전락한 중국 시장을 좀 버리자라는 과감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발 악재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요, 중국 시장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보다 좀 저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국내 정유 4개사, 그러니까 뭐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HD 현대오일뱅크 등에 해당이 되는데 이 4사도 올해 3분기 정유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는데요. 이 중국 정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내 화학 업체 역시요. 중국 석유화학 회사의 공급 과잉 그리고 업황 침체 이런 여파 때문에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산 저가 시멘트 물량 공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적 악화 또한 우려가 큽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이 기침하면요.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 높은 의존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렉스하며 욜로 부심부리다가 깡통 차지 말고 뒤푸스럽게 요노요노해입니다. 자, 플렉스 저도 하고 싶네요. 자, 플렉스를 하려면 일단 머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쇼미더머니. 자, 이 쇼미더머니가 이제 후속작이 안 나오고 이제 넷플릭스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넷플릭스에 워낙에 요즘 제작비를 쏟아부으니까 그렇죠. 다 글로 가버려요, 이게. 근데 이 쇼미더머니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막 그 랩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보고 그러는데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뭐 귀여운 사고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지금 범죄에 해당되는 죄들을 지어가지고 막 철창을 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좀 팬하기가 껄끄럽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막 죄 짓고 감옥 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영지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획을 그었죠. 자, 저 고등 래퍼 3에서 처음 봤을 때 그냥 처음에 내배는 예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이 고등 래퍼에서 여자가 우승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더 어려운 거.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말이 안 돼. 쇼미더머니는 진짜 이게 과연 여기서 여자가 우승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예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뭐 따로 여자를 빼서 랩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왜냐면 쇼미더머니에 나와가지고 남자 가수들이랑 이게 아무리 뭐 스킬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피지컬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 거의 남녀 테니스를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성 논란된 복싱 선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복싱 선수가 와서 여자 복싱 선수를 다 팬 거 그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데 원래 보통. 근데 쇼미더머니 10일에 나가지고 우승을 해버렸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도 진짜 꾸미니까 진짜 예뻐졌죠. 옛날에 고등 래퍼 3 때 볼까요? 자 여기서 상금 1억 원 받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릴보이 팬이어가지고 릴보이가 9인가 거기서 우승했어요. 막 웃는 게 너무 저는 그게 좋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릴보이가 우승하고 뒤로 돈가스 씨도 나왔네요. 이 고등 래퍼 3 때입니다. 와 이렇게 살이 찌고 앳된 이미지였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고 3년 만에 쇼미더머니 11에서 우승했을 때 저렇게 예뻐졌다. 근데 목소리가 거기서 예 나오니까 진짜 너무 언밸런스하면서 웃기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가지고 플렉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때 박재범 팀이었거든요. 박재범 씨가 이 끈이 좋아요. 우승을 많이 해요, 이 팀이. 근데 이 박재범 씨랑 이제 이 팀을 구성해서 우승해가지고 1억 원도 받았겠다 해서 플렉스를 질렀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진짜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재범 씨가 야 설마 그 박스만 그렇겠지 너 이거 까보면 초코바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롤렉스 시계예요. 아 오빠 무슨 장난하세요. 근데 롤렉스이니까 당연히 비싸긴 비싸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영지 박재범의 초고가 선물 플렉스. 자 이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지났어요. 이 유행은 정말 빨라요. 이 젠지 세대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젠지죠 젠지 지금은. MG 얘기는 이제 제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MG는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젠지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데 플렉스라는 단어도 지금 이미 지나간 단어예요. 자 뒤로 가볼까요? 뭐 여러 가지 때문일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흑인 특히 힙합 가수들 이런 이미지가 딱 플렉스의 이미지 아닙니까? 금목걸이를 차고 금시계를 차고 막 달러를 휘두르면서 뭐 뿌리고 이게 힙합씬에서 나온 단어예요. 결국 이 플렉스가 힙합씬에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원래 있어요. 이게 신조어가 아니라 원래 있어요. 영어사는 원래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운동용이에요. 운동할 때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이 이게 플렉스예요. 이게 플렉스인데 이게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느냐? 이 아이스 큐브라는 이 흑인 래퍼가 다운폴 와데버라는 노래에서 저 플렉스를 썼는데 그거를 운동할 때 구부리는 단어로 쓴 게 아니라 막 아까 그 이미지처럼 막 돈을 뿌리고 막 금시계를 막 자랑하고 이런 이미지로 이 가사 안에 녹여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렉스의 그 뜻이 돼버린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막 뿌리고 막 과시하고 막 그러니까 돈이 원래 이 자산이 있건 없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 빌려서 했던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죽겠다 마음으로 뿌리든 어쨌든 플렉스 하자. 뭐 요런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왔다. 이게 1992년도니까 무려 지금 몇 년, 30년 전 노래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게 플렉스가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라임을 맞췄죠. X, 이거는 안 읽게요. X, 플렉스, 네, 이렇게 라임 맞춘 거죠. 여기서 플렉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영지 씨처럼 돈을 확 쓰고 뭐 이런 걸 플렉스.
이게 됐는데 자, 이건 92년도 노래 나올 때는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지금. 최근의 모습이고. 아이스 큐브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금장시계랑 금팔찌 차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넘어와가지고 이 플렉스를 저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에 아이스 큐브가 자신의 노래에서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 모토, 드레이크라는 이 가수가 있어요. 드레이크라는 가수의 이 모토의 노래에 또 등장을 합니다. 모토의 노래에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욜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아까 플렉스를 하면서 막 살고 오늘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뿌리고 이런 족들을 욜로족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힙합씬에서 나온 단어다. 그거는 이 드레이크의 이 더 모토라는 가사에 나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흑인 힙합 가수들이 다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저 지금 드레이크의 플렉스는 아까 전에 아이스 큐브에 나온 그런 이미지 있죠. 그거랑 좀 다른 플렉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드레이크가 막 제비뽑기를 해요. 그 시청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제비뽑기가 뭐냐면 사연을 제비뽑기를. 그래서 딱 물론 주작인지 모르겠는데 사연을 뽑았는데 거기에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빚을 떠안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딱 읽자마자 바로 그 어머니 빚을 갚아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을 뽑았는데 암 투병을 해가지고 지금 암 그 투병하는데 치료에 돈을 왕창 쏟아붓게 되어서 내가 너의 암 치료 전액을 주겠다. 이렇게 그게 플렉스예요. 그게 이 욜로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드레이크의 플렉스예요. 그래서 그런 플렉스 문화 굉장히 좋은 선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변질돼가지고 막 그거잖아요. 욜로라는 단어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이렇게 아껴 쓰고 무슨 나눠 쓰고 뭐 아나바다 운동하고 그러냐. 그냥 어차피 우리 죽으면은 다 뼈가루 되는 거, 풋가루 되는 거 다 쓰고 죽자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살자 이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다 끊겨가지고 청년 뭐 지원 정책이라고 해봤자 찔끔찔끔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야, 우리 어차피 못 올라가. 기성세대들은 저 사다리 타고 저 위에 올라가고 우리 놀리고 있어. 우리 새싹 지저밟게 하고 있어. 우리 어차피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죽자. 우리 미래가 없어. 오늘 하루뿐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레이크가 하는 좋은 어떤 플렉스이기보다는 약간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린 미래가 없어. 오늘 하루라도 즐기고 살아야지. 어떻게 평생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이러면서 젊을 때라도 그냥 쓰자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냥 외제차 막 질러버리고 막 그 많잖아요. 그 무슨 유튜브에 보면은 뭐 차니 뭐니 이거 솔직히 그거 해가지고 차 카푸어 되고 이런 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나가가지고 그거 끌고 나가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뽐내고 이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 욜로족이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점잖은 뜻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 사회적인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2030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이 욜로족이 이제 욜로족 플렉스 이것들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경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문제가 또 많이 불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막 뒷광고 받아서 그 좋지도 않은 솔직히 자기가 써보고도 좋지가 않은데 어차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좋게 홍보하고 그거 속아서 막 인플루언서 팔로워들 막 수백만 되니까 그거 다 사고 그 집에 배송받았더니 그지 같아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인플루언서가 출동하기 시작했어요. 디인플루언서. 이것도 솔직히 변질됐는데 처음에는 그 반대되는 운동이었어요. 야, 우리가 진짜로 써보고 이게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좋다고 올린 광고를 까기 시작한 거죠. 내가 써봤는데 뾰루지 나고 지금 얼굴 다 화농증 생기는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또 변질돼가지고 디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까면서 다른 제품을 돈을 주고 홍보하는 이렇게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면서 안 좋은 현상이 생기자 디인플루언서가 생기고 디인플루언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디인플루언서들이고요. 네. 여기서 막 제품을 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마카세죠. 오마카세도 지금 한물 갔죠. 저도 오마카세 한 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다. 그냥 짜장면 팍 퍼먹는 게 낫지. 그거 한 점 한 점 먹고 답답해서 속 터지겠더라고 진짜. 요즘 오마카세 다 폐업했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패딩이 유행이다. 우리 어렸을 때 있는데 다시 복고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입으면 비닐인데 뒤를 뒤집으면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 제품 가격으로 두 가지를 입을 수 있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듀프소비랑 요노족이죠. 욜로가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오늘 그냥 하고 죽자인데 요노는 You Only Need One. 필요한 거는 하나뿐이다. 자, 완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듀프 소비가 나옵니다. 듀프 소비는 예를 들어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디올 가방 듀프를 $50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게 만약 듀플리케이션이라는 복제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너무 명품이 비싸잖아요. 명품이 너무 비싸니까 명품 복제품이라도 사서 그리고 그거를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고 자기 SNS에 막 올려. 야, 나 당근에서 이거 복제품인데 야 3분의 1 가격에 샀어. 이게 지금 듀프 소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욜로족이 떠나고 요노족이 왔고 플렉스가 떠나고 듀프 소비가 열풍이 불면서 이런 앞뒤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샤크랑 다이슨. 자, 7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요 정도 성능에 요 정도 가격이면 이걸로 만족하는데 왜 그걸 비싼 걸 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노족들.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욜로족이었으면은 그냥 최고로 비싼 거 사서 내가 빚내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다이슨 하지. 차이슨 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굳이 비싼 다이슨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요즘에 다이소 화장품이 뜨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이 저렴한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절대 품질에서 뒤지지 않거든요. 아, 굳이 록시딱 무슨 로레알 발라야 돼? 아, 너 솔직히 피부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야, 우리 다이소 화장품 안 쪽팔려? 우리 다이소 화장품에서 이런 좋은 거 샀어. 이러면서 막 올리는 이런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듀프 소비가 확산되면서 오마카세를 안 먹고 가정 간편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저런 비싼 명품을 안 사고 듀프 명품을 사고 있다. 이런 변화들, 이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라던가 편의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탕진잼이라고. 내 월급을 탈탈 털어서 탕진하더라도 그날 만족하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미래가 없는데 발전해봐야 내 미래는 깜깜해. 이거였잖아요. 자, 이제 젊은이들도 바뀝시다. 이젠 탕진잼 그만. 이젠 당근잼 해.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오늘 끝이 났고 대선도 끝이 났고 빅 이벤트들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더 이제 추가적인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전략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인사이트 플러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대선 후에 시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특집으로 2차 전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평론가님은 대선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이게 싱겁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저는 속으로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깊은 관심을 갖고 CNN을 위주로 해서 봤는데 네. 사실 그 CNN이나 뉴욕타임스라든지 특히 그 진보 진영 쪽에 좀 이렇게 치우친 네네. 어떤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좀 강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이 사실은 일반 대중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편향들이 생기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해리스가 약간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글쎄요. 기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사실 상황은 완전히 딴판으로 아주 싱겁게 끝난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트럼프가
경합주 7개를 다 이겨버렸어요. 뭐 그런 네네네. 뭐 접전이 펼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는 트럼프의 시대로 다시 회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영향, 우리 산업의 영향인데 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는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막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랬죠. 오늘은 또 약간 일단은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2기에서 이 IRA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궁금해하시고 네네. 뭐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평론가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그 IRA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라고 그쵸,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어쨌든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거는 스트롱맨의 귀환 네. 그리고 그의 일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일단 IRA법을 갖다가 폐지하느냐 아니면 존치하느냐 아니면 수정 보완하느냐 이렇게 어떤 세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폐지를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IRA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니까 상원, 하원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걸 폐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려고 하게 되면 레드 스윕 혹은 레드 웨이브가 현실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여기 현실화 가능성이 지금 상하원 높아지죠. 지금, 네, 상원은 결정됐죠. 네, 상원은 이미 네. 결정이 됐고요. 공화당이 차지했고 네. 과반수를 차지했고 하원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하원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공화당이. 사실은 굉장히 공화당이 공화당이네. 이길 거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능성이 더 추론일 것 높아요.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치열하니까 한 석에서 세 석 정도가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 지형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실 IRA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2명 내지 4명 정도만 반란표, 일종의 반대표가 나오면은 사실은 IRA법을 갖다가 폐지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IRA법을 폐지하는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네네. 8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 18명이 하원 의장과 함께 사실은 IRA법을 갖다 폐지한다는 거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다가 표명을 했어요. 아, 이미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아. 뭐 실제로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그 에너지 업체라고 있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해서 그 IRA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그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7명의 억만장자들이 여기 포진을 해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IRA법의 어떤 혜택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들도 IRA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그 자국 생산, 그렇죠. 미국 우선. 독려하고 자국 네.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을 배제하는 거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북미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생산 시설 투자 많이 했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로만 진출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쵸.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기업들과 그 합작 형식으로 다 진출해 있는 그쵸.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에요? 좋네요. 한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미국 기업이기도 한 미국도 겁니다.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무슨 수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하고 아니면은 그 IRA법을 갖다 축소를 해서 자국 기업들을 갖다가 죽이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거기다 대부분 또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부분 다 포진해 있습니다. 오하이오, 켄터키, 네. 조지아. 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당당. 그러게요. 민주당이 뭐 이걸 앞을 내다보고 공화당 쪽 지역에다가 건설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지사들이 공화당 쪽에 우세한 지역의 주지사들이 그쪽에 대부분 좀 그 뉴욕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보다 좀 외곽 지역들이잖아. 그쵸. 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일자리 진흥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지역 경제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많은 한 거죠. 혜택, 주정부 차원에서의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사실은 공장들 유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령 뭐 연방 정부에서 사실은 어떤 그 IRA법의 어떤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반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보조금을 더 줘서 유치하고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막을 명분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블룸버거에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죠. 지금 IRA법에 의한 보조금이 한 85% 정도 지출이 돼 있는데 네네. 그중에 1,610억 달러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배분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400억 달러 약간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 배분이 됐습니다. 4배 정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말기에 얼마 전에 결정이 됐죠. 네네. 칩스법을 통한 추가 세금 감면, IRA법을 통한 추가 세금 감면을 갖다가 일단 못을 그렇죠. 박아놨습니다. 확정했죠.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는 물론 시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거다. 과거에 그 오바마 케어법 때처럼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쵸. 예. 의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국가고 뭐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우리나라 다르게 시스템이 잘 미국은 어쨌든 작동하고 의회 승인이나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원에서도 그렇고 뭐 이쪽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주 정부에서도 이걸 반기지 않을 공화당 주지사들이 많을 테니까 네네네네.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만약에 시도를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논란도 많이 펼쳐질 네네네. 것이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IRA를 바꾸는 게 뭐 트럼프 뭐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어도 쉽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네네. 기업들도 어쨌든 이 트럼프 이 당선자가 계속 그런 것들을 말로 내뱉을 거고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 현실은 더 잘 파악을 하고 그쵸, 있겠죠. 그쵸. 네. 사실은 뭐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일들이니까요. 김동명 그 LG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AMPC 즉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을 내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어떤 세제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소비자한테 가는 그 텍스 크레딧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기차를 살 때 어떤 보증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 측면에서는 줄인다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현욱 그 SK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똑같은 얘기를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IRA로 인한 투자는 공화당 집권주에 집중돼 있고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하원 의장 IRA 폐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네. 젊은 공화당원들은 환경 보호에 오히려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지금 친환경 정책을 과연 후퇴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화당이 찬성을 할지는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석유 기업들도 입장을 선회했고 그래 전면 폐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배터리 협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고관세를 도입을 한다. 지금 고관세를 도입을 그렇죠. 하게 되면 그게 중국에 대해서 집중이 될 텐데 그거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또 하나 지금 보조금을 갖다가 하려면 뭐 IRA를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폐를 해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철폐하더라도 예, 법인세를 갖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21%에서 15%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기업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또 하나의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는 전력 요금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기 현지 진출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IRA가 폐지되더라도 이런 걸로 상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또 하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만약에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가령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미래 산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걸 유지를 해나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령 미국의 시장이 어떤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더 나가서 인공지능 아니면 ESS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배터리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전기차의 배터리를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예. 의미하지만은요. 사실 미래의 핵심 산업의 어떤 두뇌는 반도체라고 하지만은 심장이 바로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그 심장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에 의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그렇죠. 얘기죠.
특히 미국 자동차 기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하고 쓰죠. 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미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업가들의 전망 자체는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뭐 포인트가 좋은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배터리 협회에서 IRA를 뭐 설사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네네. 법인세 낮추는 거나 그리고 또 전기 뭐 에너지 비용 줄어드는 거나 이런 걸로 상쇄할 수 있다. 뭐 그 사이에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네. 배터리 업체들도 네, 뭔가 그렇습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네네. 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테니까 뭐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라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번 선거에서 재밌었던 게 뭐 IRA 뭐 이 정도 얘기를 해 봤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예. 이 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지만 결국에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일론 머스크다. 예, 이런 그렇죠.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일론 머스크는 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수장이었고 그 전까지도 트럼프와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네네. 이번에는 확연하게 네,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승리 자축 어떤 파티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천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슈퍼지니어스라고 우리가 막, 보호해야 할 인물이다. 네, 중요한 사람이다. 네, 막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연방 정부에 대한 어떤 개혁 권고안을 만드는 이걸 어떤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네, 걸 그러니까. 만들려는데 거기에 수장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고 안 있다는 치겠다고 얘기예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머스크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그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 권고안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규제나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왜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FSD의 자율주행을 갖다가 상용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그 자율주행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기관의 어떤 규제에 막혀가지고 그쵸, 실제로 예. 활발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가 돌아가면 사고가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그쵸. 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그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규격 자체를 완전히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독점했듯인 것처럼 그쵸, 규격 그쵸. 자체를 예. 독점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올인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 네, 로봇. 그거 역시 규격을 갖다가 자신의 규격으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스페이스X도 있어요. 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그 나사 프로젝트의 아웃소싱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쵸. 민간 기업은 제일 네. 많이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항공 산업을 갖다가 우주 산업을 갖다가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의 아웃소싱이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트럼프 그 스페이스X가 받은 몫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꿈꾸는 거는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스페이스X를 갖다가 IPO할 때 굉장히 천문학적 금액을 갖다가 몸값이 엄청 문자가 높아지겠네요. 엄청 높아질 거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위성 인터넷 시장을 갖다가 독점하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 이제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도심 지역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AT&T라든지 버라이즌 같은 유선 인터넷 시장이 자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걸 누가 쓰느냐? 그 농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유선을 갖다가 깔기 어려워. 우리나라랑 그쵸. 땅덩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조금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금을 덜 흘릴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점유율 차이에서 스타링크의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 회사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ESS를 축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왜 그 뭐 전기차의 어떤 후퇴 아니면은 뭐 그 친환경 정책의 후퇴는 얘기를 하는 머스크 쪽에 붙었느냐? 일론 머스크는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가령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기존의 어떤 테슬라 X라든지 Y라든지 이런 자동차도 있지만 사이버 트럭 나올 거 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더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 배터리들이 고효율 분명히 배터리가 고효율 필요하죠. 배터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로보택시 27년까지 100만 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로보택시라든지 사이버 트럭들을 갖다가 많이 팔기 위해서는 과연 IRA법에서 그 주는 어떤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우리 뭐 이거 포기할래라고 할까라는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글쎄요 의문인 상황이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자체는 트럼프 어떤 행정부 2기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의 입김 자체를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뭐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네네. 계속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반대의 모습을 네네.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팔짱을 끼고 이제 본인의 사업에 본인이 하고 있는 우주, 뭐 전기차, 뭐 스타링크 그런 것들의 표준화를 시키고 본인이 더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실제로 머스크와 손을 잡고 이제 취임을 했을 때 IRA를 진짜 건드릴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저희가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네네.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좋은 건 다 내 것이라는 주의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이라든지 IRA법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곰곰이 좀 추론을 해보면은 네네. 진짜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게 미국한테 필요하고 자기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어떤 아쉬움들이 묻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IRA법을 갖다가 어떻든 그 트럼프는 자기 거로 만들려고 싶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폐지가 아니라 수정 보완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IRA법을 자기 것으로 윤색을 해서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핵심은 뭐냐? 메시지나 이름을 바꿔서. 그렇죠. 그 핵심은 뭐냐?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여기에 더 방점을 줄 거고요. 중국산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에 더 방점을 주는 형식으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IRA법이 완전히 폐기되면서 친환경 정책 혹은 전기차 정책에서 완전한 후퇴를 할 거냐는 거에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략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런 걸로 보이지만 일부의 또 평은 이렇습니다. 아첨과 공포와 칭찬을 적절히 구사하는 지독한 실용주의자다. 그렇죠.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IRA법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수정 보완을 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IRA법이 어떻게 될지는 방향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불확실성 이거는 여전히 여기에 산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심리나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악재를 다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미래의 어떤 향방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감안해야죠. 예, 그건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우리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는 공포했더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퍼렇게 질렸고 굉장히 우리들이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가지 사소한 소음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뭐 방위를 증액한다거나 가령 뭐 전자제품, 뭐 세탁기 문제, 철강 문제의 어떤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산업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그 전에는 연출이 됐었지만 그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저도 그게 네네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막 IRA 뭐 폐지한다, 뭐 방위비를 10배 올리겠다, 그렇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과거에 평론가님 말씀해 주실 것처럼 4년 전, 8년 전에 네네.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트럼프랑 뭔가 관계를 잘 맺으면서 미국에 더 투자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선거용 마케팅이지 실제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령 우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대안을 찾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조선에 손을 벌린 이유가 뭐겠어요? 네네.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밖에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전기차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트럼프 특히 2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트럼프는 4년 임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임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미국 조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 지나면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그쵸. 트럼프가 아닐 텐데. 바뀔 테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갖다가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시간은 최소한 2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을 거라는 내년, 내후년, 내년 2년. 내후년 정도에 어떻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2년 동안에 트럼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2년 동안에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미국 같은 어떤 법에 의해서 원칙이 시스템에, 지켜지는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네. 돌아가는 사회에서 그걸 갖다 어기면서까지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2기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공포를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RA 추진 법은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정권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인가? 물음표는 좀 지어집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이 IRA 2차 전지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펼쳐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많은 업종들이 올라갔지만 조선도 잘 가고 방산주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얻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지금도 맞고요. 그때도 맞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이맘때에 방산주를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해 줬었죠.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았습니다. 자, 작년 11월 이 정도 때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을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산주, K방산주를 잘 봐야 한다. 2024년에는 한국의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언론이나 많은 보도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방산주 좋긴 한데 진짜 잘 갈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게 플러스 K 방산 ETF,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인데 자, 1년치입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다른 방산주들, 대형 방산주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LIG 넥스원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방산주들은 지금 뭔가 우주의 기운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일단 너무 좋습니다.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빅4의 이 대형 4개 방산주들의 영업이익이 3배나 증가했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0% 증가했고요. 현대로템도 200% 넘게, 한국항공우주도 좋고요. LIG 넥스원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역시 5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잔고도 보세요. 수주잔고도 지금 보면 4개의 사 합쳐서 지금 거의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수주잔고도 여전히 쌓아두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좋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뭔가 우주의 기운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속되고 있죠. 중동 사태도 올해 벌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높아졌죠. 그리고 이번 주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방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까지 겹쳐지면서 방산주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모멘텀들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 10월에 외국인들은 방산주를 여전히 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걸 알았을까요? 방산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난 10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한국항공우주는 1천억 원 가까이, 현대로템, LIG 넥슨도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겠죠. 자, 이러면서 지난 11월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던 이 방산주를 사라라는 이야기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쯤에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국 시장에 뭘 봐야 된다라고 전망해 주지 않을까요? 그거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업종 찍어주면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11월 FOMC 결과 기준금리 인하 호재가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자, 빅 이벤트를 이렇게 이번 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시장 이제는 좀 상승 탄력 받쳐주면서 조금 좋은 연말을 기대할 수 있기를 네.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전장 정리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